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만시통증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월이라고 합니다. 앞서 여러 강의들에서 코비드-19 환자들의 기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강의들이 모두 지식과 문헌상 근거를 제시하셨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중환자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과 염두에 둬야 될 점들을 중심으로 약간 정리하는 그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할 점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강의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환자들의 진료의 기본은 현재로서는 탄탄하고 기본에 충실한 ICU 서포티브 케어입니다. sepsis 또는 일부 ARDS와는 달리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약간 좀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진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제 낮에 이제 아침에 회진한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지난밤 사이에 일어난 이벤트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터벤션이나 워커 필요성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환자실에 실제 들어가시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난밤 동안 임상 지표들을 검토하고 아침 랩 검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환자별로 들어가서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데일리 플랜을 세우고 필요한 오더들은 미리 입력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별 데일리 플랜 수립은 되도록이면 올건 시스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의 의식이 처져서 EEG가 필요하다거나 심장 쪽에 기능이 바뀌어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심장 초음파 혹은 아이오 밸런스, 전해질 교정, 어떤 서브 스페셜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탁과 의뢰 같은 것들을 올건 시스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계획대로 수행 내지 진행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조금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추천을 드리고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나 다른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도 같이 세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오 밸런스를 네거티브 700이나 1000 정도를 데일리 타겟으로 잡았을 때 오후 3시까지 확인했을 때 네거티브 500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퓨로세마이드를 투여하겠다. 혹은 스폰테이니어스 브리딩 트라이얼이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벤틸레이터 모드로 가겠다. 혹은 포타슘 교정을 했는데 4시간 뒤에 포타슘 교정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해 보겠다. 그래서 얼마 이하라면 이 경우에 3.5mm를 제가 드렸는데요. 3.5mm 이하라면 추가로 리플레이스 하겠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정 시간대,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플랜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롤로지 같은 경우에는 의식 또는 사지 근력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카디오베스큘러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심전도 리듬, 승합제 혹은 혈압 강화제 등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터벤션 내지는 약을 쓸 건지를 계획을 세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펄모너리이겠죠. 그래서 산소 요구량, 맥박 산소 포화도의 추이, 폐렴의 양상, 분비물의 양 등을 통해서 룸에어에서부터 메카니컬 벤틸레이션과 에크모까지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 쪽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을 평가하고 크레아티닌으로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전해질이나 애시드 밸런스를 평가를 해서 수액을 조절하거나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신대체요법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 도스를 혹은 그 모드를 변경하는 것을 결정을 미리 하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헤파틱이나 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 펑션, 그 다음에 앞서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pain, sedation, agitation, delirium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nutrition, 당연히 중요한데요. 경정맥보다는, 그러니까 TPN보다는 경장 영양을 추천을 드리고요. 인펙션과 안티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비드19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프로필락틱 혹은 슈퍼 인펙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티박테리아 혹은 안티펑거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인데요. 간단한 것이라도 조금씩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다이그노스틱 혹은 테라퓨틱 인터벤션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이 환자 이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드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초음파라든지 뭐 센트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 플랜과 더불어 장기적인 플랜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난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의 경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환자가 저희가 시행하는 치료나 서포티브 케어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양공급 같은 경우에 경정맥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경장으로 바꿨다가 환자가 얼마나 tolerate 하는지 보고 경장 영양을 증량할 수 있고요. 에크모나 기계환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 넣을지 아니면 이탈할지 이거를 어느 순서대로 어느 속도로 환자를 반응을 보면서 할지 그리고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기계환기 같은 경우에 어느 시점에 기관 절개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특히 기관 절개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호자 면회나 면담이 많이 제한됩니다. 면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서로 얼굴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진과의 면담도 사실은 전화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이러이러한 경우에 기관 절개를 진행하겠다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환자와 환자 보호자와 상의를 해 두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보호자나 환자와 이렇게 면담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회진의 모습은 일반적인 중환자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자원봉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비어한 상태여서 CRRT뿐만 아니라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그 다음에 에크모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진을 실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회진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환자를 보는 데까지 방호복을 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한 10분, 15분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사소통에 제한이 많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 이 후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도 소통이 어렵고요. 서로 말을 하는 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터 때문에 소리가 계속 귀에서 웅웅거려서 마치 USB 선풍기를 양쪽 귀에다 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만 겨우 들을 수 있는데 상상하시다시피 오랫동안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거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이제 방호복을 하나씩 써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제한된 리소스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다 달성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거는 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가렵다고 긁을 수도 없고요. 콧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닦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과격한 몸놀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갑자기 숙이거나 하면 이 방호복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나가서 갈아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들어갔을 때 서로의 그 배터리가 나가지는 않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그 소리 때문에 배터리가 알람이 울려도 못 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터리를 항상 확인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머리를 이렇게 툭툭 쳐서 양압이 잘 되고 있는 거를 간간히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료진의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수명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의 수명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PPE를 입고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인터벤션, 예를 들면 인투베이션을 하고 나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진기, 이거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미리 무슨 블루투스 청진기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갔다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사실 힘든 부분은 멸균 프로시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호복을 입은 상태가 이미 약간 거북스럽고 약간 그런 상태에서 장갑은 이미 2겹을 껴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소독을 하고 모자 쓰고 멸균 그 가운을 입고 환자의 머리맡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센트럴을 라인을 넣는다는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거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놀림도 많이 제한이 되고요. 특히 장갑을 3겹을 끼면 감각이 많이 저하가 돼서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심정맥관 같은 거를 잡으실 때는 항상 초음파 가이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하다가 뭐를 더 갖다 달라,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그래도 답답한 방호복 위에 한 겹을 더 입었기 때문에 그 한 겹 더 입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이런 멸균 프로시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이 브리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시고 다시 환자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